잘 벌자.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재란, 김수민입니다. 네, 어느새 또 10월이 말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요즘 한창 연말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민 씨는 연말 계획 있으신가요? 또 아무래도 이 한 해의 마무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연말에는 또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란 씨도 혹시 연말에 여행 계획 있으세요? 제가 사실 아직 한 번도 일본을 가지 못했는데 네. 올해 연말에는 꼭 일본을 가서 온천을 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네. 우리 수민 씨는 어떻게 여행 계획 없으세요? 저도 따뜻한 일본에 가서 이제 온천을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말에는 여행을 가지 못할지라도 저는 이달 말에 또 생일이 있습니다. 제 생일이 이달 말인데 그래서 국내 여행이라도 한번 계획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정말 여행을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이나 이 여행이라는 주제 자체도 우리 시장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핫이슈에도 이런 여행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요. 오늘은 또 핫이슈 톡톡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오늘은 또 어떤 핫이슈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많은 주주들을 또 당혹하게 했던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상장사가 처음으로 지급했던 현금 배당을 도로 물리는 첫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주식회사 홈센터 홀딩스의 이야기입니다. 홈센터 홀딩스는 건축자재를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그간 지급했던 배당금이 사실은 회계 오류로 인한 배당이었다면서 무효화를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무효다라는 공시를 발표함과 동시에 주주들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주주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수민 씨, 만약 배당금을 다시 돌려달라 이런 문자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돌려주실 예정인가요? 사실 이 3년간의 배당금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요청을 보낸지라서 그간에 지급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 소비자의 잘못이 아니라 회계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이 점이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배당금을 사실상 돌려주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또 좀 큰 피해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기업이 부당이득 청구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돌려달라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요. 법적 다툼을 하지 않는 이상 개별 주주들에게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관계인이거나 최대 주주에게는 받겠다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홈센터 홀딩스, 예전에 14일에도 우리 500원이었던 주식을 100원까지 감액하면서 많은 혼란을 일으켰던 만큼 연이은 혼란에 안타까운 소식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주주들에게도 혼란이 될 수 있고요. 이해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가 다음 핫이슈도 알아봐야겠죠. 이 CJ 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빠른 배송에 정말 사랑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CJ 대한통운이 7일 배송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매일 오늘을 도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간은 주 6일을 해가지고 우리 월요일, 화요일에 약간 몰리는 현상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주 7일을 배송하게 됐다라는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단연 쿠팡을 견제하기 위함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쿠팡은 지금껏 우리 풀필먼트라고 미리 상품을 보관을 따로 해서 출고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이렇게 판매자가 아닌 대신 보관까지 하고 입고 출고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30%라는 우리 상품 가액의 30%라는 비싼 가격이 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CJ는 이러한 점을 약간 극복을 해서 풀필먼트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정말 저렴하게 7일 배송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아마 판매자들은 이렇게 조금 자기가 고생을 해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 대신 조금 저렴한 매일 오늘을 사용할지 아니면 조금 편리한 우리 기존 쿠팡을 사용할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 서비스가 도입이 되게 되면요. 기존에는 물량이 몰리게 되면서 화요일에 배송이 늦어지는 경향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시스템이 순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정체되는 현상들도 없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택배 업계에서 정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CJ 대한통운을 시작으로 이 국내 택배
택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핫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오프닝 때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여름에 이어서 연말이 여행 성수기라고 합니다. 앞서 저희도 이제 연말에 해외를 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추석이 장장 9일간의 장기 네. 휴가였잖아요. 네. 하지만 이 추석보다는 연휴에 떠나겠다 하는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하고요. 단 추석 때 해외를 간 비율도 11%에 불과했는데 연말에 해외를 가겠다 하는 건 39%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연말로 이어질수록 이 여행에 대한 욕구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국내를 여행하는 경향이 높았다면 연말 여행 계획에는 해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장 9일간 쉴 수 있었던 추석 연휴에도 이 국내 수요가 높았던 만큼 이 연말로 이어질수록 남은 월차, 연차 사용하시면서 이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의 연차 소진이 이 연말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또 여행 관련주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핫 이슈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다음 핫 이슈 우리 수민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 세 번째 핫이슈인데요. 이 AI라는 게 우리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에 또 하나잖아요. 이 삼성전자도 여기에 발을 담궜습니다. AI 가전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KES 2024에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가전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들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좋은 의견을 받았는데요. 집부터 사무실, 매장까지 정말 다양한 생활 공간들에서 이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드러냈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편리함까지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I 홈이라는 주제까지도 이슈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삼성전자와 함께 LG전자가 함께 전시회를 열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이 AI 과전 관련해서 무서운 이야기도 한번 봤습니다. 어떤 건가요? 중국의 로봇 청소기가 해킹을 당해서 네. 욕을 내뱉거나 아니면 반려견들을 위협하면서 따라다녔다. 네. 이런 소식에 정말 AI 가전의 보안성이 다시 한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이런 보안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점에서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AI 가전이 조금씩 더 똑똑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런 보안 우려, 해킹 우려에도 대비를 해봐야 할 텐데요. 이런 보안이 강화된 AI들이 도입된 AI 홈에서는 이 스마트 싱스를 통한 편한 기기 연결이 가능해졌고요. 건강 보안 관리 또한 개인화돼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AI 오피스와 AI 스토어들은 이 비즈니스 효율성의 극대화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AI의 발전세가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집까지 모든 부분에 이 AI가 도입되는 만큼 태란 씨가 말씀해 주신 이 보안 분야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소식 전해보자면요. 또 연말 분위기 물씬 내는 핫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핫했던 도시에서 약간 주춤했지만 요즘 다시 핫한 우리 명동이 빛의 광장으로 물든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우리 한국판 타임스퀘어 이런 애칭도 가지고 있는 이 전광판이 또 유행이었는데요. 성탄절 기간에만 이게 빛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명동 한복판에 사람이 모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기존에는 성탄절 연휴 기간 동안만 운영됐던 이 모습들이 이제는 사계절 볼 수 있을 것으로 변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명동 스퀘어에서 대형 전광판을 16개, 거리 미디어 기기를 80대를 넘게 설치를 하면서 연중에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한국판 타임스퀘어가 실현되는 현장이지 않은가 싶은데 아무래도 3단계에 걸쳐서 완성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500억 원의 수익 중 일부는 공공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가장 또 좋았던 점이 이렇게 많은 스크린 있는 건 정말 좋은데 너무 각자의 스크린 화면이 나오면 네. 약간 정신없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또 단일화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좀 더 좋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명동 스퀘어에
걸리게 되는 광고의 25%가 이 공공기관의 수익으로 다시 재분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통일성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정신없지 않고 또 보기 좋은 광고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또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정말 기대되는 핫이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우리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삼성전자 어제도 59,000원에서 57,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우리 외국인 매수세에 다시 한번 59,000원까지 올라주는 모습 보였잖아요. 네. 이런 삼성전자에게 또 호재가 하나 들려왔죠. 네, 맞습니다.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TSMC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 둘에게 최근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TSMC와 엔비디아 간의 갈등으로 이 삼성전자가 GPU 생산 협력에 고려됐다고 하는데요. 이 TSMC가 높은 독점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에는 이 삼성전자에 피해를 주는 모습들이 대거 발견이 됐었는데 이 총마진에 대한 비판이 TSMC에 제기가 되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생산 다각화를 목표로 뒀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협력을 하게 된다면 파운드리 사업의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최근에 또 기사에서 TSMC가 전 세계 AI 가속기의 99%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었는데요. 그래서 TSMC 시장이 멈추면 우리 AI 반도체 생산이 멈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독점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갑자기 시장이 멈추면 갑자기 네. 시장이 멈춰버리는 이런 우려도 있고요. 맞습니다. 또 가격 인상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 독점보다는 경쟁이 오히려 정말 좋은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하나의 수주 업체를 두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파이프라인을 늘려가면서 안정화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목표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TSMC가 독점을 하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왔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안정적인 수율을 가져가면서 삼성전자 또한 이 납품에서 괜찮은 업체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는 삼성전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 갈등을 기회로 해서 조금 더 엔비디아에게 또 납품을 하는 모습,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기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핫이슈 톡톡을 통해서 이번에 있었던 핫이슈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는 우리 시장에서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명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란 씨, 오늘은 또 어떤 중요한 말이 또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돈과 투자에 관련된 명언들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첫 번째 명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자체가 행복을 주지는 않지만 확실히 청구서 납부는 편하게 해준다. 네. 이 점은 정말 제가 와닿아서 선정한 우리 명언인데요. 네. 제가 최근에 행사에서 그 스타 강사 이지영 강사님 아시나요? 네.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어느 정도 모으다 보면 네. 캐비어나 컵라면이나 똑같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네. 정말 돈이 엄청 많을수록 이 행복이 정비례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돈이 정말 힘든 일은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충분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명언의 한 종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이 돈이 정말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돈을 우선순위로 두지 말자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가 청구서 납부는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 자체가 행복을 주진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하는 일들에는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또 받아들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버는 돈들 또 청구서 납부하고 나면 스쳐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 돈이 청구서 납부는 쉽게 해줬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작은 위안을 가져가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고 벌지만 힘들 때, 아플 때 쓰려고 또 돈을 모으기도 하잖아요. 네. 그만큼 돈을 모으는 습관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다음 명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을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포커를 칠 때 카드를 보지 않고 베팅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 월가의 영웅으로 불리는 미국의 투자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의 명언이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정말 과거의 저를 반성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요즘 한국 증시가 약간 힘을 못 내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딱히 호재도 없고 기대도 없이 그냥 샀기 때문에 더 앞이 깜깜해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정말 세란 씨가 포커를 칠 때 카드도 보지 않고 베팅을 했다 이런 말이 또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희망이 없을지언정 추가 매수를 하고 또 여기가 저점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에 팔아버리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카드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는 날들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가 이 명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기업을 공부하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기업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진 패가 무엇인가, 내가 이 게임에서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또 우리 세란 씨가 반성을 했다고 하는 만큼 앞으로 또 기업 공부를 해서 어떤 카드들 가져가 볼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을 알고 이 호재를 알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안다면 맞아요. 하락장에서도 좀 더 버티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저처럼 그냥 들어갔다가는 추가 매수는커녕 그냥 주식창을 닫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께서는 꼭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명언을 우리 수민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시장의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요. 이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불안과 초조의 길로 빠뜨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런 영상이 또 봤다고 하는데요. 이 세란 씨가 이 영상에 감명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또 연말이니까 요즘 막 사랑, 외로움 네. 막 이런 거 느끼는 사람 많잖아요. 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운명도 타이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타이밍이 운명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운명을 만들려는 노력이 운명을 만들어준다라는 말이었는데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지금이 저점인가? 고민도 하고 너무 올랐는데 지금이 고점인가? 이런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인지 다시 한번 공부해서 여러분의 기업으로 만드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타이밍의 정의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해주는 명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흔히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완벽한 저점과 고점을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꼽에서 사서 가슴에 팔아라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타이밍을 찾으려고 여기서 사야 하나 여기서 사야 하나 고민하다 보면 이 기회라는 게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기회들을 또 잘 잡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이밍을 계속해서 찾아보기보다는 꾸준한 공부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공간이 있죠. 네. 우리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팍스 통신망에 입장을 하시면요. 정말 우리 타이밍을 잘 모르더라도 이 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많은 전망과 우리 장 브리핑까지 설명해 주시는 이정우 멘토님의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간 난 텍스트가 싫다 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딘가요? 네, 우리가 팍스 통신망으로 이 공부에 기반을 다졌다면 나는 놀 때도 경제 공부를 하고 싶다, 쉴 때도 재미있게 경제 이슈들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팍스탁 검색해보시면 안내되는 공간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팍스탁 세 글자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많은 정보들이 영상 매체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유튜브에 팍스탁 세 글자 검색하셔서 저희와 함께 재미있는 경제 공부 해보시는 시간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렇게 해서 1부 마치고요. 더 깊은 이야기, 더 재미있는 이야기 전해드리는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 시간입니다. 그간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에서는 기업이나 한 경제 이야기를 보다 자세하고 깊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는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의 막내 수민 씨의 연애 타입을 파헤쳐보는 것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 수민 씨, 네. 연애할 때 우리 네. 남사친, 여사친 어디까지 허용 가능하신가요? 우리가 남사친, 여사친 하는 말이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요거잖아요. 네. 근데 전 사실 이게 신조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또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여자친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여자 사람 친구다 이런 말이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사실 이런 여사친 보내주긴 하겠지만 질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둘이 술 먹는 것까지 오케이? 둘이 술 먹는 거 안 되죠. 그냥 어디까지 갔네요? 일단 그냥 같이 공부하는 거, 같이 공부. 밥 먹는 거 이런 밥. 건 가능하지만 카페는? 카페 정도는 괜찮습니다. 카페가 술은 안 술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만약 남자친구가 네. 여사친은 안 만날게. 여사친 안 근데 만날게. 남자친구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네, 막 그래서 수민 씨를 볼 시간이 없어. 어머, 막 그러면 조기 축구하고 게임하고 이러느라고요. 맞아요. 안 되죠, 안 되죠. 저랑 보내는 시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의 시간 여기저기 퍼뜨리지 않고 내가 다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수민 씨랑 비슷한 면이 또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이렇게 허용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나의 연인의 시간은 나만 갖고 싶다. 이 연인이 나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기업에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우리 고객들이 내 브랜드만 보고 내 제품만 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을 바로 기업의 독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독점을 정말 유독 싫어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우리 수민 씨 혹시 아이폰 쓰시나요? 네, 저는 예전부터 한 번 이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온 뒤로는 쭉 애플 제품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아이폰이 동기화가 잘 된다고 맥북을 사용하시고 에어팟 사용하시고 애플워치를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모든 제품들을 약간 다 애플로 사용하시던데 우리 수민 씨도 그러신가요? 네, 맞아요. 이 세란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이 제품 간의 동기화가 굉장히 잘 되는 게 이 애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 블루투스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이 파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여기서 듣던 음악을 바로 다른 기기로 넘어가서 들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호환 때문에 저도 이 애플 제품을 연동성을 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점뿐만 아니라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애플 스토어죠. 이또 꼭 앱 스토어를 통해서만 아이폰의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또 앱 내 지갑, 뿐만 아니라 타사의 지갑은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페이도 우리 아이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에어드랍이 아닐까 싶은데요. 애플 기기 간 이렇게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바로 이걸 뭐라죠? 에어드랍입니다. 제가 또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제가 삼성 마케팅 대행사에서 마케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장 고민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여기 아이폰 말고 우리 갤럭시를 쓸 수 있을까였는데요. 가장 높은 진입 장벽이 바로 이 에어드랍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은 소외당하거나 이런 점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에어드랍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해버리는데 나만 안드로이드다. 그래서 전송을 못 받는다면 정말 상당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에어드랍도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이폰 기능을 제한해서 애플 것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애플의 독점이다라고 법무부는 판단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점을 통해서 애플에게 우리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반독점 소송에 제기됐던 기업은 애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딱 보시면 우리 아마존, 메타, 그리고 구글까지 정말 우리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반독점 규제는 여기 공룡이 이렇게 있죠. 너무 거대해져 버린 기업을 공룡으로 비유해서 이러한 공룡을 저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수민 씨, 이런 네. 반독점 규제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또 아무래도 이 반독점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을 아예 꽉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소비자에게도 정말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렇게 독점을 해버린 다음에 시장에서 가격을 확 올려버린다거나 네. 이 소비자들이 우리 물건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불편함을 줘서 우리가 권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라도 저만 팔 수 있는 물건인데 모두가 막 사겠다고 하면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가격 인상이라는 독점 기업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이러한 반독점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독점 규제라는 이런 법안은요, 1890년 미국의 샤먼법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1980년도 아니고 1890년이라는 정말 긴 역사를 가진 규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애플이 이런 반독점 소송에 걸리면서 AI 혁신에서 뒤처졌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곤 하는데요. 사실 우리 AI 시초가 애플의 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AI 빠진 AI 폰을 출시했다라는 비웃음을 사기도 했잖아요. 이러한 점이 바로 이러한 반독점 소송에 걸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애플이 반독점 소송에 걸려서 AI 혁신에 뒤처지기도 했지만 사실 애플이 지금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이러한 반독점 소송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반독점 소송에 다시 한번 회자됐던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1998년 MS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MS 마이크로소프트 현재는 시총 1위를 약간 밀어뒀지만 당시만 해도 정말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요. 현재 애플과 구글 그리고 테슬라까지 합친 기업이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정말 막강하고 부유하고 혁신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우리 MS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우리 수민 씨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또 아무래도 이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좌측 하단에 이 로고가 항상 떡 버티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번 사용하는 검색 엔진이 이 마소에서 비롯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컴퓨터 운영 체제, 바로 윈도우인데요. 사실 이 윈도우가 정말 1990년대 전 세계 PC의 95%를 장악할 만큼 정말 막강한 힘을 가졌고요. 또 신제품을 계속해서 런칭하는 동안 상당한 크게 런칭 행사를 했는데 요즘 아이폰이나 아니면 갤럭시 새로운 신제품 나오면 막 사겠다고 줄 서 있잖아요. 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윈도우의 신제품이 나왔다 하면 내가 먼저 사용하겠다면서 줄 행렬이 정말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PC 산업 전반에 정말 막강한 입지를 다진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시장은 처음부터 진입하지 못했어요. 네. 어떤 시장인지 눈치채시겠나요? 뭔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핸드폰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 핸드폰? 핸드폰도 맞지만 네. 바로 인터넷, 브라우저 아, 시장입니다. 네. 이 당시 인터넷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인터넷 시장을 장악했던 것은 이 하단에 있는 넷스케이프라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 좀 저거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익스플로러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익스플로러를 딱 출시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방법을 냈어요. 어떤 바로 방법이죠? 윈도우와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기 시작했던 건데요. 바로 PC를 제조하는 제조사를 찾아가서 이제부터 PC를 출고할 때 이 윈도우와 익스플로러를 함께 탑재해서 출고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걸 거부하는 PC 제조사에게는 우리 그럼 너네한테는 윈도우를 주지 않겠어 이렇게 얼음장을 넣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익스플로러는 정말 많은 PC에 깔리게 되면서 그 당시 1위를 차지했던 이 넷스케이프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의 입지를 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수민 씨가 이 넷스케이프였다면 네.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정말 이 독점의 피해자가 아닌가 싶은데 이 꼭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에 이걸 끼워 팔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거 하나만 가진 회사로서는 정말 내세울 게 없다. 나 이렇게 밀려나는 건가? 이런 슬픈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슬퍼할 수는 없겠죠. 네. 이러한 반경쟁 행위를
비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미국 정부에 제출했는데요. 네. 이 보고서가 바로 반독점 소송의 근거로 함께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서 이렇게 독점 행위를 막으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시장에서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독점을 통해서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하는 것을 우리 소비자에게서 보호하려고 말을 한 건데요. 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복사할 때 돈이 거의 0원이 드는 거의 무료 소프트웨어인데 우리 익스플로러를 제공하면서도 돈을 더 인상하다기보다는 그냥 무료로 끼워 팔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을 한다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행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익스플로러랑 윈도우로 분할해야 된다라고 응답했던 우리 소비자는 단 1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미국 법무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딱 보시면 MS 회사,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분할해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이러한 단독 행위가 우리 독점 행위가 정말 단순 가격이 아니라 이렇게 경쟁을 막음으로써 소비자들이 좀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막는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그간 가격에만 국한되었던 이런 기준을 혁신이다, 아니면 미래 성장에도 좀 더 초점을 맞췄다는 거에서 좀 더 특별한 판결이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송의 결과는 당시에는 너무 물탄 판결이다.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편을 들어준 게 아니냐. 그냥 독점을 계속 하라는 판결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지만 현재 와서는 조금 다르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평가 덕분에 지금의 미국의 빅테크들이 생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때 보시면 우리 경쟁사,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분할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윈도우를 개방을 해서 경쟁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대신 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혜택을 받은 두 가지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기업이 있을 것 같나요? 우리 수민 씨는 혹시 지금 네. 인터넷 브라우저 어떤 거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구글이나 이 크롬 이렇게 기본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들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크롬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익스플로러에서 크롬으로 그 변경했던 그 당시가 저는 네.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교를 딱 갔는데 친구들이 크롬이 정말 빠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크롬을 정말 써봤는데 너무 빨라서 바로 크롬을 다운받고 이 익스플로러를 바로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네. 정말 그래서 첫 번째 수혜 기업은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이 이 크롬을 우리 2008년에 출시를 했는데요. 바로 이 강화된 우리 보안성과 그리고 성능 그리고 빠른 속도를 강조하면서 바로 4년 만에 브라우저 시장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MS의 익스플로러는 작년에 지원을 종료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이 윈도우를 열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크롬을 우리는 지금 사용하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글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우리 수민 씨 혹시 눈치채셨나요? 뭔가 이 수혜라고 하면 애플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애플입니다. 앞서 제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으로 애플이 지금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했는데 혹시 수민 씨는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 뭔지 아시겠나요? 저 이 아이팟도 사용했었고 아, 진짜요? 이 다음에 나오는 아이팟 터치도 이게 너무 괜찮아서 연이어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수민 씨 엄청 애기로 봤는데 네. 어쩌면 동시대 친구인가 봐요. 그럼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팟인데요. 사실 아이팟은 출시된 당시보다는 이 윈도우용 아이튠즈를 출시하고 나서야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 애플의 아이폰 시대가 있기까지는 이 아이팟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만큼 이렇게 윈도우용 아이튠즈가 없었다면 지금의 아이팟도 없고요. 애플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렇게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을 덕분에 우리 구글과 애플이 성장했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04년이 된 현재에 이 구글과 애플이 다시 한번 반독점 소송의 대상으로 꼽혔던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단연 이 반독점 소송은 우리 글로벌 빅테크에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미국에는 법무부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공정위가 있을 텐데요.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와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꼽히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자사 플랫폼인 카카오티의 배차 알고리즘을 바꿔 가맹 택시를 우대한 카카오 모빌리티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몰 플랫폼 스마트 스토어 입점업체를 상단에 노출했던 네이버에게 각각 200억 원이라는 정말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에서는 우리 반독점에 대한 글로벌 빅테크 그리고 우리나라 빅테크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앞서 연애의 비유를 해가지고 이 사람 내가 너무 갖고 싶어서 막 집착하고 과도하게 통제할수록 그 사람은 더 멀리 떠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통제하기보다는 나만의 매력을 좀 더 키워서 더 사랑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독점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나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좀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란버핏의 시간은 마쳐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수민 씨, 오늘 반독점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우리가 카카오 같은 제품들은 정말 많은 분야에 또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독점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메신저 서비스도 사용하고 여기 나왔던 이 택시 같은 것도 이용을 하고요. 요즘은 골프장 예약도 카카오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우리가 카카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카카오랑 네이버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이런 분야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공정위에서 또 관리를 해주고 있었다는 점이 또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고 이 반독점 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이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런 부분에서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카카오티를 사용할 때 우리 기사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도 다 다른 사업이라서 독점이 아니지 않을까 싶었는데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은 좀 더 할인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서비스끼리 연계를 계속 해버리면 이게 어쩌면 또 독점의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반독점 이야기 마무리했던 우리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는 이만해서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수민 씨의 수민이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경제 공부도 재밌게 매일매일 새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우리에게 다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졌던 경제 이슈들, 경제 이야기들을 재미있고 말랑말랑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 재미있게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정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게임을 가지고 왔는데요. 게임화 경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제라는 것 자체에도 게임에서 적용되는 메커니즘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론일 텐데요. 우리가 자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이 게임이 즐거움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로도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게임화된 경제, 게임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업에서도 이런 게임화 경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성과를 달성하면 이 보상을 주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겠고요. 이 성과를 달성했을 때 좀 더 게임처럼 보상을 체계적으로 해주는 시스템들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게임화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게임화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게임의 요소를 게임이 아닌 상황으로 바꾸는 것, 게임처럼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게임화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생산성도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재밌게 임할 수 있다 보니까 성과 또한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과를 이뤄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여볼 수도 있겠고 자연스럽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마치 게임을 하듯이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될 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결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주 사용하는 쇼핑몰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적립카드나 포인트 제공해주는 경우들 많이 보셨죠? 이런 경우들도 다 게임화 이론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사면 도장을 찍어주는 것들, 쇼핑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것들이 모두 이 게임화 이론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포인트가 쌓이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소비자가 구매 자체에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더 자주 구매하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인 건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게임처럼 재미있게 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란 씨, 이 게임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우리도 이제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가 포인트에 이끌려서 더 많은 쇼핑을 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요즘 막 5%, 10% 이렇게 하니까 네. 조금 더 무리해서 막 500원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맞아요. 5,000원 이상을 사야 네. 5,000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5,000원 포인트를 사용하고자 네. 10만 원을 더 결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이렇게 쿠폰이나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이득을 챙겨보자 하면서 쿠폰을 적용하고 포인트를 적립하는 건데 우리가 마케팅에 넘어가서 5,000원 아끼자고 10만 원을 더 쓰는 이런 사례들 공감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체계적인 우리가 꼬임에 넘어가는 이유가 이 게임화라는 게 정말 달콤한 이론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 게임화가 기업에 미치는 효과 또한 비슷합니다. 이 게임화에 지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 게임화라는 게 소비자의 행동을 유도하고 이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해당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참여를 증대할 수도 있겠고요. 고객 충성도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즐겁게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을 게임화의 골자이기 때문에 이 리워드 프로그램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쿠폰이나 포인트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소비자의 구매를 좀 더 끌어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10,000원 이상 구매해야지 5,000원 할인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10,000원 이상 구매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것 같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도 같이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플랫폼에서 열심히 포인트 모아서 나중에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만 계속해서 꾸준히 이용하게 되는 효과들, 이런 것들이 고객 충성도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게임화의 효과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 많은 전략들을 펼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란 씨는 혹시 이런 고객 충성도 강화의 측면에서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하면 플랫폼이나 서비스보다는 네. 자주 가는 카페를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네. 아무래도 커피 10개를 찍어야 커피 한 잔을 주니까 맞아요. 이왕 먹을 거 음. 그 카페를 가서 음. 쿠폰 하나 받겠다 하는 때 좀 충성도가 강화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바일 시장이 이렇게 강화가 되기 전에도 우리 도장을 찍어주면서 계산할 때 도장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유도하는 것들이 저희 게임화 효과에 한번 참여해 보시겠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가 특히나 매일 마시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10잔 먹어서 한 잔 더 먹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그 카페에 또 충성도를 계속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또 게임화의 효과로 또 계속 제공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이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화가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텐데요. 좋은 부분들이 많았던 만큼 경제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소비 촉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선순환 경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이 게임화 경제가 갖는 긍정적인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게임화 경제였기 때문에 이런 소비 촉진들이 긍정적인 경제적 가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매출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까지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 키워드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말 앞서서 드렸었는데 기업 내부에서 게임화를 활용을 했을 때 이런 생산성의 향상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도전적인 과제, 마치 게임처럼 느껴지는 과제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요. 이를 달성했을 때 보상을 또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생산성 또한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이 동기부여를 또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를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소비 촉진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경제적 가치까지도 제고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르고 이 게임화에 참여를 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 경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 정말 신기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게임화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정말 과해지게 되면 다 문제다, 과유불급이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인데 과도한 게임화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소비자와 대상자에게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게임에서도 계속돼서 내가 깨지 못하는 퀘스트, 어려운 퀘스트들이 나오게 되면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도하게 게임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요. 부작용으로 피로감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요. 이 흥미를 잃도록 유도하는 부분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게임화 또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참여하던 소비자들도 장기적으로는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 게임화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도록 새로움과 흥미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화가 지속적인 새로움을 제공을 하게 돼서 계속 발전을 한다면 우리 미래 시장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게임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는 게임화가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았는데요. 금융과 교육 측면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가 하는 경제활동의 모든 측면에 이 게임화 이론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상 이 게임화 이론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헬스케어나 교육, 금융 같은 분야에서도 이 게임화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는 이 고객들에게 저축 목표를 설정을 해주고요. 이를 달성을 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취해주면서 은행업계에서도 이런 게임화를 또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금을 게임처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즐겁게 돈을 모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게임처럼 저축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 또한 이제는 기업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토스라는 어플을 사용하면서 이 게임화라는 게 정말 금융에도 많이 침투를 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매일매일 또 이자를 받아볼 수 있는 게임 같은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캐릭터 키우기라고 해서 얼마를 저금하면 얼마 이상을 저금했을 때 이런 캐릭터, 얼마를 저금하면 이런 캐릭터로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 저금 자체가 하나의 게임으로서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게임 속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게임화 이론 제가 오늘 열심히 소개를 드려봤는데 우리 세란 씨,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었던 이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그냥 저희가 스스로 즐긴다 생각했는데 이게 네. 다 짜여진 판에서 네. 제가 게임 말이 되어서 움직였다라는 걸 좀 한번 느끼게 됐고요. 정말 효과적인 마케팅이다.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들도 즐기면서 어쨌든 네. 마케팅에 당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적인 마케팅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들에만 또 돈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드렸던 게임화 이론도 계속해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게임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경제 상황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더 즐겁게 우리 수민이 시간처럼 재미있고 말랑말랑하게 모든 소비들을 즐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민이 시간은 여기서 재미있게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